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악귀의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됐습니다. 악귀는 김태리가 정말 혼자 거의 끌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김태리의 연기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5가지의 물건과 이름은 맞았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 방법이 있었고 잘린 손가락으로 악귀를 소멸시키는 거였습니다. 죽으면서 나병이는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다고 손가락을 찔러서 치자귀 의식 때 사용하는 손가락이 있음을 암시했죠. 악귀의 궁극적인 욕망은 그림자가 아닌 진짜 육체의 주인으로 사는 거였고 그게 가능한 건 부러진 비녀가 세상에 나올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 5가지로 소멸을 시키지 못하고 손에 쥐고 있던 비녀의 다른 부분이 악귀가 그림자에서 본체가 되는 건지 따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었죠. 거울 속에 갇힌 산영은 피곤하고 지친 삶의 일상에서 모든 걸 포기하라는 자기 자신의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그걸 극적으로 이겨내면서 거울에서 당당하게 어벤져스처럼 살아났습니다. 태자귀라는 게 죽을 때까지 굶기는 방식이고 그게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욕망과 연결을 했죠.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어 버티다 죽었는데 그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으로 자기의 입장을 악귀가 표명했습니다. 결국 손가락을 찾게 되고 거울 속의 구산형이 다시 살아낼 거라고 이겨내면서 악귀가 했던 방식대로 악귀를 통제하면서 손가락인 신체를 불살라서 악귀가 소멸됐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을 이겨낼 때 이겨내는 대상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악귀라는 거죠. 거울 안에서 그런 자기 자신을 이겨낼 때 거울 밖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통제하고 이겨낸다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악귀가 제거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숱하게 다루는 게 있죠. 자살입니다. 자살은 누군가 그토록 간절한 소원이기에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12화 최종화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무언가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치고 초라해지고 볼품 없어질 때 우리 안의 악귀는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드라마가 갖는 한결같은 이야기의 주제는 또 욕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드시 동반되는 반대편에 우리 시대의 문제였던 자살이 있던 거였죠. 드라마에서 욕망은 더 많이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악귀도 결국 그 열등감에 구산형을 끝까지 탐했고 자신은 하지 못하고 투정하던 것이 구산형에게서는 꿋꿋함으로 대치되면서 악귀가 구산형을 이기지 못하게 되죠. 그 외에도 악귀가 나오던 많은 장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쫓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에서 우리의 욕망이 괴물이 된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누군가와 비교되는 욕망은 열등감을 수반하고 열등감은 욕망을 기형적인 괴물로 키워내는 게 우리가 부대끼며 사는 인생이죠. 그런 점에서 드라마에서의 욕망은 2가지의 대척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희생돼야 하는 욕망이고 또 다른 욕망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도우면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욕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누릴 수 있는 자족 같은 거겠죠. 특히 서문춘 형사와 이용세 형사의 대립이 좋았습니다. 이용세 형사의 열등감과 욕망, 그와는 대척점을 이루는 서문춘 형사의 욕망. 서문춘 형사는 이혼했고 승진도 못하고 처음 맡았던 꼬마의 사건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문춘 형사의 욕망은 다른 사람을 위한 욕망이었죠. 그게 서문춘 형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겉으로는 실패한 삶인 것처럼 보였지만 서문춘 형사는 자신의 역할의 의미를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2사람의 갈등이 부딪히고 화해하고 다시 부딪히다가 서문춘 형사의 죽음으로 이용세 형사의 욕망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승진만 보던 것이 이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악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구산형의 욕망과 그 안에 머무르던 악귀의 욕망도 갈등하고 부딪혔죠. 워낙 많은 암시와 떡밥들이 많았던 드라마라 그런지 화에 접어들면서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숨겨놓고 나중에 어떻게 연결을 할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이야기와 서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것들이 암시하는 것들과 메타포가 이야기의 결말과 어떻게 최종적으로 합해지게 될지 많은 기대도 됐는데요.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묵직한 이야기의 단서들이 아쉽게
쉽게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개별화됐고, 악귀의 소멸을 위해 좋은 이야기의 소재가 마지막 회를 위해서 소비됐습니다. 드라마나 이야기라는 게 사실 작가가 결론을 내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개인들의 몫이고, 그게 어떤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작품을 내놓는 순간 그건 수십 수만 가지의 색깔로 각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드라마의 후반부들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시작부터 자살을 사회적인 타살로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 욕망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대립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갈등하고 화해해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게 누구나 공평하게 다 갖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욕망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때로는 파멸하고, 때로는 화해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가져야만 내 욕망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가져간다라는 것에서 침묵하고 외면하죠. 그것이 사회가 더 고도화되고 구조화될수록 사회적인 합의가 묵시적으로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침묵이 지금은 내가 대상이 아니지만 언제든지 내가 그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악귀처럼 우리는 그것이 약자의 피로 만들어진 자리인지 또는 약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자리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 될 수 있는 거죠. 숱한 타살을 자살로 정의해버리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 우리 안의 악귀의 실제 모습이고, 여전히 우리 곁에 활보하는 또 다른 악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끝없이 탐하고 싶은 칼이지만 사실 욕망이 우리를 갖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